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ESG와 환경. 오늘은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ESG 연구소 안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쓰레기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지, 어떤 것이 쓰레기 문제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나면 실제로 쓰레기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쓰레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쓰레기 정의입니다. 쓰레기는 뭐냐? 우리가 쓰레기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죠,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는 불필요하거나 쓸모없어서 버려야 될 것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쓰레기의 법적 용어를 살펴보니 폐기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것을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쓰레기는 폐기물의 일종이 되겠죠. 폐기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폐기물을 제가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생활 폐기물은 우리가 일반인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을 생활 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회사에서, 업장에서 또는 뭐 장사를 하면서 배출하는 것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표현들을 종종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분류도를 우리가 잘 봐야지 실제로 폐기물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사업장 폐기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요. 건설 폐기물은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짓고 또는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건설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또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배출시설을 통해서만 폐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또는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생활계 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폐기물의 종류를 잘 보시면 건설 폐기물이 한 42%를 차지하고요.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43%, 2021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생활계 폐기물이 11.5%, 지정 폐기물이 3%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추이는 잘 보시면 어떠세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약간 2020년에 21년에 주춤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건설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그러나 배출시설계나 생활계 폐기물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계 폐기물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저건 왜 이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을 배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배달 음식을 많이 먹는 건 증가했지만 그거에 비해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적어졌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자, 이런 걸 어떻게 버리냐? 대부분은 재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매립하거나 소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한 80%, 85% 정도를 재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이요. 그렇죠. 왜 이런 통계가 나올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라는 걸로 했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만들어진 물건이 있어요. 만들어진 물건이 재활용된 비율을 재활용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재활용 선별장에 도착한, 다시 말하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미 재활용하겠다고 재활용 공간으로 넘긴 그 쓰레기가 재활용될 확률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고민이 드시죠? 예, 드시는 게 맞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재활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을 샀어요. 물을 사서, 물통에 물을 사서 이 산 물을 재활용할 확률이 아니라요, 페트병을 재활용 선별장에다가 전달한 이후에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될 확률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제가 만약에 물을 사서 재활용 선별장에 버리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것은 확률로서, 그러니까 통계로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 시설에 보내는 것부터 확률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85%, 87%라고 이야기하는 건 재활용 선별장에 간, 그 재활용 선별장에 간 쓰레기들이 재활용될 확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반 제품들이 재활용될 확률은 저는 30,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에 대한 프로세스, 또 폐기물 처리하는 방법, 현황을 관리하는 이 통계 프로세스가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재활용률이 높게 보이는 겁니다. 네, 먼저 이 쓰레기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우리가 살펴보려면, 첫째,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1년 사이에 이 4년 전보다 3만 톤의 폐기물 쓰레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쓰레기 수출의 장벽에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026년에는 수도권 내 매립장에서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소각한 거나 불연성 폐기물만이 매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요소들 때문에 폐기물이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쓰레기 수출도 막히고, 그리고 쓰레기 직매립도 금지되면서 기본적으로 폐기물들을 버려야 될 공간들이 점점 적어진다. 그런데도 쓰레기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플라스틱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량을 쭉 살펴보면 배출시설계, 생활계, 건설계에서 많이 일어나죠. 특히 건설계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예, 생활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배출시설계에서의 플라스틱보다는 생활계 플라스틱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생활계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또 사업장 생활계에서 일어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출시설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 배출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런 시설물을 통해서 배출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업장주가 또는 저와 같은 일반 시민이 생활계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에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면 그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우리 그럼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들의 1인당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88.2kg을 1인당 배출하고 있어요. 연간. 우리는 67kg 정도를 배출하고 있고요. 미국은 52kg, 중국은 30kg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2배 정도가 되겠죠. 예, 굉장한 플라스틱 우리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7kg 정도를 든다면 굉장히 무겁겠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포장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별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규제 강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강한 규제, 규제 약한 규제, 규제 유예, 미규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미규제와 규제 유예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약한 규제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무료로 예를 들면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는다거나 또는 라벨링 표시를 꼭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인식재고와 관련된 노력들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한 규제고요. 규제는 부분 사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소비를 절감시키고 제품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규제라고 하고요. 강한 규제는 생산 및 사용 금지 이상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비닐봉투의 경우에 한국이나 EU는 약한 규제를 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비닐봉투 이제 무상으로 받는 것 정도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캐나다나 독일은 생산 및 사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비닐봉투를 플라스틱 봉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만 비닐봉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플라스틱 봉투를 제외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한국은 미규제하고 있어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에서는 약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독일, 한국, EU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쭉 보시면 플라스틱 컵 뚜껑,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식기류, 플라스틱 빨대, 그 다음에 물티슈나 위생용품 등등 보시면 실제로 미규제하거나 규제를 유예했거나 약한 규제 형태로 우리나라는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EU는 스티로폼 용기나 플라스틱 식기류와 플라스틱 빨대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고요. 독일은 EU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비닐봉투, 플라스틱 봉투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 국가의 이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